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럼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오늘 귀한 얘기를 두 가지를 들려드릴 텐데 요 얘기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이는 이거 좋아하시죠? 어디서 주로 드세요? 네, 찜질방 가서 드시죠?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네, 찜질방. 근데 이제 찜질방 가면 이상하게 얼음 식혜가 땡겨요. 그죠? 자, 이 얼음 식혜 하나를 가지고 주식 투자의 세계를 활짝 열어드릴게요. 네. 자, 별로 기대를 안 하시네. 자, 무슨 얘기냐? 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이크 임팩트 스쿨 학생들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입니다. 학생. 우리가 이제 같은 학교 학생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 더워지니까 야, 이거 정말 얼음 식혜집 한번 차려볼까? 라고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이들이 신나게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집에 갈 때쯤 되면 한 잔 쫙 들이키고 싶어 할 텐데 내가 한번 얼음 식혜집을 차려보자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좀 구해보려 했더니 돈이 한 어느 정도 좀 필요한데 돈을 구해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대출, 그죠? 돈을 구해야 되니까. 대출은 어떻게? 쉽고 빠르게. 자, 쉽고 빠르게 러시앤캐시, 뭐 사나원이 많죠. 자, 얘네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장점. 정말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신용등급만 알면, 제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죠? 쉽고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생겨요. 단점 뭐냐? 단점 뭐냐면 내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항상 뭘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대출 받는 건 좀 그렇다. 두 번째 방법을 택하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 친구들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좀 투자를 해주세요. 저를 믿고 좀 투자를 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돈을 모아다가 얼음 식혜집을 근사하게 차린 다음에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면 여러분께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저를 믿고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원래대로 얘기하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오늘 처음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친한 사이라고 가정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투자자가 된 거고요. 저는 투자자에게 투자한 금액만큼 뭔가를 발행해 줍니다. 뭘 발행해 줄까요? 주식을 발행해 주겠죠. 주식.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주주가 된 거예요. 주주. 여러분은 주주가 됐고 저는 경영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얼음 식혜집을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매년 여름철마다 장사를 해봤더니 이거 정말 장사가 되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들이 한 잔, 두 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한철 장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5천만 원씩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익으로. 그럼 장사가 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버시나 보네. 자, 여름철 한철 장사로 5천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아이템을 잘 골랐구나. 좋아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지겨운데 좀 뽀대난 장사 해볼까? 아이들 요즘에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장사를 해보자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자전거를 이제 대금을 치러가지고 자전거 계약을 맺으려다 보니까 돈이 또 필요해졌어요. 근데 그동안 모은 재산 가지고는 자전거 장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돈을 또 구해야 되겠네. 해서 알아봤더니 대출 받는 방법, 투자 받는 방법 외에 한 가지가 좀 더 생겼습니다. 무슨 방법이 생겼어요? 얼음 식혜집을 팔 수가 있게 된 거죠. 그죠? 이제는 자산을 매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산을 매각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겠어요? 투자자가 떠오르겠죠. 주주들. 그죠? 내 사업을 이해하고 날 믿고 투자해 준 사람들은 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팔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을 떠올려 보다가 예를 들면 자, 우리 이제 이희진 매니저라고 마이크 임팩트 스쿨 매니저십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굴 빨개졌네. 자, 이희진 매니저님을 제가 이제 친구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희진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제 희진아, 내가 이거 얼음 식혜집 팔 생각인데 이거 살래라고 물었어요. 자, 이희진 매니저님 살래요 말래요?
살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희진이가 그래? 이거 장사 잘 됐잖아. 판다고? 나야 좋지. 얼마 주고 살 건데? 얼마 주고 팔 건데? 물은 거예요. 제가 희진이 너 얼마 있냐 그랬더니 글쎄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하고 엄마 아빠한테 좀 돈 좀 꾼다면 한 5천만 원 정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야, 말도 안 되지요. 너무 헐값이야. 돈 좀 더 없어 그랬죠. 근데 이 희진이가 글쎄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안 팔 건 말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고 다른 주주들을 찾아서 설득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 희진이 넌 내 친구니까 내가 싸게 팔게. 이번 주에 5천만 원 들고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진이가 이제 오케이 거래하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5천만 원이면 큰 돈인데 내가 너무 쉽게 충동 구매한 거 아닐까? 고민을 해봤더니 고민하면 할수록 완전히 땡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땡 잡았을까요? 그렇죠. 이 장사는 1년에 얼마씩 번다 그랬죠? 그렇죠. 여름철 한철 장사로 5천만 원 이익을 내는데 희진이는 얼마 주고 사기로 했죠? 5천만 원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1년 만에 뭘 뽑아내는 거다? 본전을 뽑아내는 거다. 그죠? 자영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0년 지나도 본전 못 뽑아낼 때도 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본전을 뽑아내니까 이야 내가 완전히 땡 잡았구나. 그래서 이제 희진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니네 그거 알지? 보사하던 거 얼음식켓집 내가 사기로 했잖아. 얼마에? 5천만 원에.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야? 우리도 주주인데 왜 너한테만 얘기했어? 야 진짜 싸다. 야 우리도 가보자. 그래서 주말에 이제 희진이만 나온 게 아니라 친구들이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자 이제 희진이 보고 야 몇 시에서 몇 시에 닫아라. 아이들은 요즘에 체리맛 좋아한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거래하자. 돈 가져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희진이가 가져왔어. 수표를 5천만 원을 꺼내가지고 막 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보석아 장사 이거 진짜 잘 되는 거 나도 알고 있었거든. 너 희진이한테는 얘기했더라. 야 나 6천만 원 가져왔어. 나랑 거래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친구가 에이씨 나 이럴 줄 알았어. 야 나 7천만 원 가져왔어. 나랑 거래하자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또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제 마음이 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그래서 9천만 원 내기로 한 친구 보고 진짜로? 좋아 거래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케이 하면서 이제 9천만 원을 또 세고 있는 겁니다. 막 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를 딱 맞더니 이 친구가 아씨 비 온다. 니네 이런 거 안 믿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첫 비 맞는 거 이거 정말 재수없는 거거든. 너무 지금 불길해. 우리 집 이런 거 믿고 살아. 야 나는 계약 못하겠다. 미안해. 갈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씨는 뭐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살아? 그러더니 야 그나저나 이번 주에 지독한 장 맞은다 그랬는데 야 장 맞으면 이거 얼음식에 팔릴까? 그래 좀 불길하다. 나 그냥 나도 갈래. 그래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뭐야 저것들 아까 그렇게 살려고 하더니 야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녀석인데 제가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 아닐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야 이거 분위기 아무도 안 사네? 아무도 안 좋네? 가자. 우리로 다 딱 가버립니다. 이제 희지만 남았어요. 희지가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기분이 상했으니까. 내가 다시 너랑 거래하나 봐라. 기분이 이제 상해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희지한테 팔걸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웬 우비를 입은 예쁜 소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오늘 왜 왔어? 했더니 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무도 안 사고 가네. 야 이거 살 거냐 팔 거냐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살려고? 나야 좋지. 너 얼마 주고 살 건데? 그랬더니 글쎄 아무도 안 산다는데 야, 나한테 4천만 원 넘겨라 그러는 거예요. 야씨 말도 안 되지. 희진이도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5천만 원이었어. 그랬더니 뭐 안 살 건 말고 나도 갈게. 그러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죠. 친구들 다 떠났죠. 자전거 대금 마련해야 되겠죠. 급해지니까 고민하다가 아씨 야 잠깐만 어쩔 수 없다. 너랑 거래해야 되겠다. 4천만 원도 필요하니까 거래하자. 거래를 딱 맺었어요. 다음 주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남학생들이 열심히 우산하고 우비를 깔아두고 장마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저쪽에는 우비소녀가 열심히 얼음식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남학생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산 장사제 했어? 누가 우비 장사제 했어? 누가 장 맞은다고 그랬어?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저쪽에 우비소녀가 막 만드는 얼음식혜가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뭐야? 보세요. 쟤한테 팔았어? 야 장사 진짜 잘 된다. 가보자. 우르르 몰려가지고
야, 이거 원래 우리가 사기로 했는데 야, 우리한테 팔면 안 되겠어? 6천, 7천, 8천, 9천, 1억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비소녀가 일주일 만에 1억이 나오니까 진짜로? 나야 좋지. 거래하자. 거래를 딱 맺어요. 자, 우비소녀 얼마를 벌었죠? 6천만 원 벌었죠? 이게 바로 뭐다? 시세 차익이다. 그죠? 자, 가만히 보니까 이 우비소녀 시세 차익 6천만 원을 좀 쉽게 벌었습니까? 어렵게 벌었습니까? 좀 쉽게 벌었죠?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비소녀가 얼음 식혜집을 통해서 이 시세 차익 6천만 원을 좀 쉽게 벌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식시장에 떠도는 격언 중에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 요 격언을 맞추는 분께는 또 한 권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너무 좋은 격언인데 정답이 아닙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역시 훌륭한 격언인데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이야기 속의 힌트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사서 햇볕 날 때 팔아라. 정답! 박수 한번 주시죠.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자, 이거 큰일이네. 이거 빨간 책을 드릴까, 파란 책을 드릴까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저기 뒤에도 또 책이 있으니까 빨간 책 드릴까요, 파란 책 드릴까요? 읽기 쉬운 거요. 그러면 파란 책이 날 수 있습니다. 파란 책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거 퀴즈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비가 펑펑 쏟아질 때 사서 해가 쨍쨍 내릴 때 팔아라.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퀴즈로 드렸겠어요? 비가 펑펑 쏟아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려고 할 때, 모두가 떠나려고만 할 때, 모두가 비관적으로 전망을 바라볼 때, 모두가 비관론에 쏙 빠져 있을 때, 그때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해가 쨍쨍 내릴 때는 뭘 뜻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려고 달려들 때죠. 모두가 전망을 좋게만 바라볼 때죠. 모두가 낙관론에 빠져 있을 때죠. 모두가 관심이 증폭돼 있을 때예요. 그때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 비가 펑펑 쏟아지던 때가 과거에 2번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IMF 외환위기 때 한 번,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한 번이었죠. 그죠? IMF 외환위기 때는요,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다가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서 277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거의 대부분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무서워서 못 사요. 무서워서. 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래 비가 펑펑 쏟아질 때 사야 되는 거지 지금이 기회구나 안다 해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용기가. 남들은 다 파는데 혼자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언제 해가 쨍쨍 내리쳤어요 우리나라는. 기억하시겠지만 2006년 7년도가 해가 쨍쨍 내리질 때였다. 펀드 열풍이었고 주가지수가 계속 오를 때였고 계속 연고점을 갱신할 때였는데 그때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팔았어야 되는 거였다. 그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는 반면에 기억을 전혀 못 하시게 되면 사실은 뚱딴지 같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잊지 마시라고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린 거였고요. 얘기를 빨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지금 마지막 얘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좀 일단 지금 9시에 원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9시에 마치고 질의응답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제가 질의응답 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정규 과정을 얘기하면 안 되죠.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만 마치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으시겠죠? 질의응답이 없다고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걸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다른 분들 질문하실 때 아까 제가 카카오톡 충전스쿨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1대1 채팅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다 질문을 남기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거기다 질문을 남기시면 제가 한꺼번에 바라보면서 제 핸드폰에 드러나니까 제가 한꺼번에 보면서 답변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감해, 그냥 질문할래 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되십니다. 예. 참고로 아마 질문 내용을 정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책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녹색, 파란색 책은요, 쩐의 흐름편이라고 해서 월급 관리 책이에요. 월급 관리. 오늘 월급 관리 얘기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책 내용을 다 말씀드려 버리면 사실 뭐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건 월급 관리 책이고, 빨간색 책은 금융 관리 책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지는 파란색에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신용, 대출,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금융 상품에 관련된 책은 대부분 다 빨간색 책에 들어 있거든요. 요 두 가지 책만 보시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책 내용을 보신 다음에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책은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가정 필수 상비 도서입니다. 분위기 안 좋네. 자, 그래서 혹시 난 좀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지금 충전스쿨 1대1 채팅방에 남기시면 되시고요. 그냥 손 들고 지금 아무 질문이나 주셔도 됩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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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잘 주셨고요. 사실 질문하신 분의 그 질문은 이 자리에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젊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직을 뭐 여러 번 하시던 간에 지금 이제 직장에서 계속 오래 가시건 간에 첫 번째 잊지 마셔야 될 사실은 목적성 자금을 따로 만드셔야 돼요. 목적성 자금. 예, 목적성 자금 뭐냐? 내가 조만간 닥쳐올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지금 연애 중이야. 그럼 뭘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겠죠. 나 결혼했어. 그러면 아이들 양육 비용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만간 내 집 마련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자금은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결혼 자금, 양육 자금, 내 집 마련 자금, 노후 자금 요 4개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금을 가입하실 때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 이 목적성 자금의 성격을 하나하나 정하신 다음에 그 자금 성격에 맞게끔 적금을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결혼할 때 한 3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결혼이 한 3년 남았어. 그럼 1년 동안 나는 1,000만 원씩 모아야 되겠구나. 그럼 매달 한 80만 원 돈짜리 적금을 가입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내 집 마련도 함께 병행할 수 있겠어. 급여가 좀 괜찮아.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가려면 적어도 요 정도의 돈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럼 내 집 마련 한 10년 잡고 매년 얼마씩 내가 적금을 부으면 그나마 꿈에 좀 다가갈 수 있겠구나.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노후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20대 때 만약에 60세까지 한 3억 원을 모으려고 한다면 대략 한 40만 원 돈 내면 되거든요. 보통 4% 금리로. 근데 만약에 이걸 40대부터 모으려고 한다. 그럼 100만 원 넘게 내야 됩니다. 50대부터 가입한다. 거의 200만 원 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으셔야지만이 부담이 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통장 하나 또 빼셔가지고 노후 자금 해서 목적성 자금을 여러 개 만들어 두시면 그게 바로 뭐다? 통장 쪼개기다. 그죠?
그래서 세간에 많이 얘기하는 통장 쪼개기, 통장 나누기 이건 단순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목적성 자금을 먼저 정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자금을 좀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 되는 한도까지는 내가 적금을 부으시되 적금에다가 목적성 자금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꼬리표를 다는 거예요. 결혼 자금, 적금인데도 불구하고 노후 자금, 적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목적성 자금이 되니까 깨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은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좀 더 포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출을. 평상시에 내가 매달 지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려면 가계부를 적으셔야 돼요. 가계부. 몇몇 분들이 뭔 가계부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적고 있어요. 가계부는 뭘로 적느냐? 모바일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예, 휴대폰에 모바일 가계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즘에는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내가 신용카드 뭘 긁든 간에 바로바로 기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다 수기로 적으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긁었다. 그러면 가계부 앱에 파리바게트 5,000원 빵 지출 딱 적혀요. 그럼 한 달 동안 그렇게 쭉 쓰고 나면 내가 한 달 동안 통신비 얼마, 예, 식비 얼마, 외식비 얼마 다 알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3개월 정도 쓰고 나면은 아, 내가 도대체 어디에 돈이 흘러가고 있었는지, 돈이 어디로 새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평균 지출액을 잡아가지고 그 돈보다 약간 낮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만큼만 내가 쓰겠다 다짐을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다 어디로? 목적성 자금으로 통장을 쪼개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지 않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를 반드시 거셔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아주 히트했던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상품이었냐면 크리스마스 클럽 저축이라는 겁니다. 무슨 상품이었냐면 11월 달쯤에 내년 크리스마스를 목표로 저축을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상품이 재밌는 게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간 저축을 가입하면 이자를 한 푼도 안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품이 히트 못한다. 이걸 누가 가입하겠느냐. 그냥 적금 가입하고 말지. 그래서 아무도 히트 못할 거라고 점쳤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끕니다. 왜 인기를 끌었느냐. 1년간 이자를 한 푼도 안 주는 대신 해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해지를 못하게.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해지라도 해야지. 근데 왜 인기를 끌었느냐. 내가 1년 뒤에 반드시 크리스마스 선물 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안 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에 믿고 남겨놓는다면 반드시 1년 뒤에는 내가 요만큼의 목적성 자금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강제저축 시스템이에요. 강제저축.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는요. 강제저축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목적성 자금, 결혼 자금, 노후 자금 등인 거죠. 이걸 해놓지 않으면요. 돈이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대개 월급님 로그아웃을 경험하는 이유는 월급 받아서 먼저 지출을 다 합니다. 지출 끝나고 나서 돈 좀 모아볼까? 뭐야 이거. 남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계부를 쓰셔가지고 내가 지출 금액을 얼마만큼 줄여야 되겠구나. 그럼 요 돈만큼만 써야 되겠구나. 그럼 그 돈만큼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자동이체를 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저축, 후지출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돈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강제저축의 가장 큰 예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왜 강제저축이냐.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어가잖아요. 이거 강제로 떼어가지 않으면 노후의 준비 아무도 안 됩니다. 그나마 그걸 떼어가니까 그나마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예가 퇴직연금이에요. 퇴직금 따로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못 모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강제로 떼어놓는 방법. 그죠? 이게 1순위다. 예, 아마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나서 좀 죄송합니다. 예.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먼저 드셨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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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런 얘기는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시중에 재테크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그죠? 어디는 부동산만 투자해라, 어디는 주식만 투자해라, 어디는 비트코인만 해라. 책들 보면 다 그렇고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테크 방법이 유행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람의 심리를 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로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에 정통하지 못한 채 쉽게 투자를 했다가 한번 낭패를 보게 되면
이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테크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아두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왕이면 장기적인 전략은 자산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잃지 않는 투자 내에서 꾸준히 잘 자산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재테크를 조금씩 하는 건 좋지, 오히려 한 큐, 한 방, 재테크, 돈만 벌려는 목적만 갖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부추기기 때문에, 부추기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말을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지금 시중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과거에 뭐 주식 부자 누구 뭐 아주 유명했던 연예인처럼 나왔던 분, 사기 엄청나게 쳐가지고 들어가셨죠. 얼마 전에도 나왔고, 또 뭐 카드 대란부터 시작해서 금융사에서 실시하는 재테크 방법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재테크 책 중에 정말 사람 마음을 막 부추겨가지고 한 큐에 올빵하게 하는, 올인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어디가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지금 재테크 서점 가보면 재밌게도 요 관련 책들이 다 있어요. 매대에 쫙 깔려 있는 책들이 거의 이 분야예요, 이 분야. 네, 그렇죠. 부동산 관련 책입니다. 부동산 관련 책들이 지금 방송이며 서점가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한쪽 방으로 또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관심이 모두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거에 2006년도에 한번 정점을 찍고 7년간 거의 흘러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한번 정점을 찍고 흘러내린다면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부동산에 한번 흘러내리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벌써 어디부터 위험해지고 있어요? 저기 외곽에 신도시들, 그죠? 동탄이며 화성이며 마이너스 P 많이 붙고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역전산 아니에요. 이런 게 몇 해 이어지다 보면 견디지 못한 분들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알아두면 좋은데 재테크보다는 자산 관리, 월급 관리 일단 우선으로 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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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예.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급여 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돈이 자꾸 필요할 때가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끌어쓰고 대출도 끌어쓰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빚을 잘 갚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월급 관리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신 다음에 빚을 갚는 걸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빚을 갚는 거를. 그러니까 빚을 갚고 나서야지만이 통장 나누기나 통장 쪼개기나 투자나 재테크나 할 수 있는 거지, 빚을 계속 쌓아가면서 뭔가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건 아닌 거 아니까, 그런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심지어 과거에는 뭐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빚을 내야지만 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그때는 잘 나갈 때 얘기예요.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빚을 내신 분들부터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뭐 주택 300채 갖고 있다, 갭 투자 유행할 때. 그래서 대부분 다 레버리지 투자한 거예요. 돈 끌어다가 쓰고 전세 끼고 집을 계속 샀는데 지금 이분들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금리 올라가고 있죠, 대출 규제 받고 있죠, 집값 하락하고 있죠. 위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급여 생활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급여를 존졸히 써가지고 어떻게든 남겨야지만이 이걸 통장 쪼개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다시 다른 빚이 있다, 일단 무조건 빚을 갚는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빚이 1,000만 원이네. 그럼 내가 지금 급여에서 요 정도 돈만큼은 빼낼 수 있으니까, 그래 매달 한 80만 원씩 갚자. 1년이면 갚겠구나. 매달 한 40만 원씩 갚자. 2년이면 갚겠구나. 이걸 목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이체로 적금을 부으시든 부금을 가입하셔가지고 1년 만기, 2년 만기 이렇게 끝나면 한꺼번에 몰아서 갚을 수 있게끔. 그걸 선행하시면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통장 쪼개기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빚을 그냥 냅두고서 다른 걸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질문이 또 많아질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이게 제 카톡에 질문 온 걸 좀 볼게요.
질문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자, 어떤 분께서 수줍은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자, 어떤 분께서 금리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 시기에 향후 3년간 부동산 투자 전망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할 정도의 위인은 못 됩니다만 나름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상승 시기라는 거 아실 정도라면 좀 재테크나 자산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지금 금리 상승 시기입니까? 하락 시기입니까? 상승 시기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금리 상승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부터. 근데 금리를 상승할 때 대출 많이 끼신 분들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대출 많이 꼈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가 좀 부담이 돼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팔아서라도 갚아야 되겠다 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신규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는 사람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요는 줄고 매물은 늘어나고 공급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연히 금리 상승 시기에는 부동산 투자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몇몇 분들이 지금 약간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하락 시기에는 지난 한 7년간 이어져 왔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계속 지난 7년간이 아니죠. 금리 하락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칠 때 그때 사셨다가 지금 3년간 재미를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바로 작년부터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내후년쯤 되면 이거 못 견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2%, 3% 금리 바라보고 들어왔는데 4%, 5%로 이제 갚게 된다면 이거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은 이분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해서 갭 투자하다가 매물을 내놓고 투자하다가 매물을 내놓고 공급량 늘어나고 하다 보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 시기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투자를 꼭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좋은 시기가 왔을 때만 잠깐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공이 이렇게 날아오면요. 대부분 이제 초보자들은 모든 공을 다 휘둘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안 하시는데 좋은 공이 온다. 그땐 쳐야죠. 그죠? 근데 지금 시기는 좋은 공이 오질 않는 시기인 것 같다. 볼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볼이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그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건 본인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보면요. 어떤 분께서 너무나 재치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장마철인가요? 해 쨍쨍할 때인가요? 너무 좋습니다. 이분 정말 선물 주고 싶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는요. 과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가 쨍쨍하던 시기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과거에 전 세계가 가장 쨍쨍할 때는 2006년, 7년이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완전히 무너졌죠. 지금은 이제 회복 시기 중에 꽤 쨍쨍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지금 종합주가 지수죠. 지금 역사적 최고점을 때렸어요. 가장 높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2006년 고점을 회복하고 더 뛰어넘었습니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주식 가격도 최고점이고 부동산 가격도 최고점이에요. 자산 가격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적어도 해가 좀 떠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쨍쨍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이때부터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넘기고 제가 마지막 질문만 한번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강사님의 정말 솔직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는 자, 이런 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를 끝나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그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급 통장 쪼개기도 잘하고 예적금도 꾸준히 들고 있는데 금융 쪽은 젬병입니다. 30대 사회초년생 결혼 1년 차가 꼭 들어야 할 필수 보험은 요거는 좀 답변을 드릴만 하겠네요. 30대 직장인이거나 이제 막 결혼하셨거나 이러신 분들이 들어야 될 필수 보험은요. 일단은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좀 팁도 드릴게요. 실손 의료보험은 내가 다쳤거나 질병을 당했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내가 들어가는 내 비용에서 보험사로부터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일단 본인 부담금 제외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남은 부분에서 내가 낸 금액의 일정 부분 90% 정도를 보상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치거나 질병에 당했어도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소액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1차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 어떤 상해를 입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손의료보험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건강보험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험이 일단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 위에 어떤 보험을 얹는 게 좋으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가정에 대한 책임이 커지니까 그 위에 이제 정기보험, 암보험,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손의료보험부터.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다. 굳이 가입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애가 생겼고 조만간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됐고 내 배우자도 이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내 사망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기보험 아까 얘기했던 그죠? 그리고 정기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종신보험 내에서 정기 특약을 삽입해서 보험료를 좀 낮추는 방법 그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보험 다모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험 다모아라는 사이트는 금융감독원 관리하에 생명보험협회하고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만든 사이트예요. 모든 보험을 다 모아놓고 가격을 비교해주는 사이트예요. 저랑 아무런 관련 없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온라인 보험만 있어요. 가격이 아주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거기서 한번 소팅해 보신 다음에 나 실손의료보험 중에 요거 가격 저렴하네. 요거 가입해야 되겠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보험 다모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자,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질문이 아직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